안녕하세요. 날이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 이맘때 날씨가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해요. 일찍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자상한 남편, 친절한 시어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삶이었지만, 저에겐 딱 한 가지 고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부담이 될까봐 아이에 관한 부담은 절대 주시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보다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힘들었죠. 나만 빠지고 새로운 아내를 얻어 결혼한다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엔 아이 없어도 잘 살더라. 아직 나이가 어린데 무슨 걱정이니? 천천히 생각해. 우리가 괜찮다니까 뭘 그리 부담을 가져. 있으면 좋은 건데 없으면 어떡하겠니?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빨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걱정은 넣어두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아이는 무슨?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어머님도 그렇고 이도 외동인데 얼른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저도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니깐요. 우린 상관없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질까봐 그러지. 엄마도 많이 걱정하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그래, 새아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이 때문에 조급해. 괜찮으니까 마음 천천히 가져. 우리 걱정이라면 접어두고 요즘에는 딩크인지 뭔지 애 없어도 행복하게 잘만 살더라. 우리 때야 뭐 애는 다 있다곤 하지만 너희 때는 또 달라. 행복한 게 최고야. 정말 좋으신 분을 시어머니로 맞이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부담은 아예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선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신 확률이 0.2%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마음이 안 좋게도 원하는 사람에겐 생기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텐 턱턱 잘도 생기고 참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어쩌나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난임이 아니고 거의 불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은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어때? 괜찮아. 애 없이 살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둘이 오손도손 살자.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난 괜찮아. 오히려 당신이 걱정이다.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 걱정은 정말 하지 마. 나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뭐가 괜찮아. 당신도 아이 좋아하면서 괜히 안 좋아한 척해. 정말 미안해. 왜 하필 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 어머님한텐 어떻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아이 잘 낳는 사람 만나서 당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야. 나중에 당신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거 정말 보기 싫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아이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난 당신만 있으면 아이 필요 없어. 그러니 그런 말 마. 그리고 아이 생각했으면 진작에 낳자고 했겠지. 뭐 애 보고 살아가나? 와이프 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럴까?
아마 두고두고 당신 후회할 거야. 당신 원망 안 할 테니 솔직히 말해줘. 당신이 날 떠난다고 해도 난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다 내 업보인걸.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말해줘도 괜찮아. 임신이 안 되는 몸으로 살아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만 여러모로 남편과 어머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기품이 넘치는 분이었으며 오히려 임신이 힘들어 상처를 받은 저에게 본인이 더욱더 위로를 해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맞이했다는 게 오히려 저에겐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엄마보다도 저를 아껴주시고 늘 챙겨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다. 원하면 되지도 않고 딱 포기를 했을 때 된다는 말이 있잖아. 아이가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 우리는 너한테 그런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정 아이가 그렇게 좋으면 보육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해보는 게 어때? 꼭 낳아야만 자식이냐? 거기엔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도 참 많잖아. 네가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게 어때? 어머님, 감사해요. 이런 말씀 해주시기 쉽지 않은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보육원 봉사 생각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 나도 젊어서는 그런 데 많이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고 장사도 바빠지고 하니까 통신경을 못 썼어. 혹시 원한다면 내가 예전에 갔던 보육원 알려줄게. 필요하면 얘기해. 사랑스럽고 착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체 힐링이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 애써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알아요. 제가 참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그냥 너 건강하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효도야. 아이 낳아서 효도할 생각 말고 그냥 지금처럼 웃으며 살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는 제게 보육원 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저 역시 참 좋은 생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낳아야만 자식이 아니라 키우는 정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님이 알려주신 보육원에 도착하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육원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키우는 정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저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어찌나 많은지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던 중 한 아이를 알게 되었고 마음 깊숙이 끌림이 오더라고요. 이래서 입양을 하나 싶게 한 아이에게 유독 눈길이 갔어요. 저를 잘 따랐고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안쓰러웠어요. 저 아이는 참 혼자서만 있네요. 나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양 문의는 어린아이들 위주로만 올 때가 많죠? 네, 그렇죠. 보통 아기 때부터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양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돼요. 저 친구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입양 문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려서 걱정이 되는 친구기도 하고요.
엄청 어릴 때 버려진 게 아니라 조금 큰 다음에 버려진 거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힘들 거예요. 기억 때문에요. 아, 저 친구랑 면담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자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계속 눈길이 가네요. 아마 은주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안 그래도 봉사장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애들이랑 놀아주시니까 은주도 봉사자님을 많이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아마 봉사자님이 대화 신청해줬다는 걸 알면 뛸 듯이 기뻐할걸요.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 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하였고 그렇게 면담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성격도 싹싹하고 눈치도 빠른 그 친구가 되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신청한 게 본인이 입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면담하는 내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애잔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줌마,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저 안마 되게 잘하거든요. 아줌마 아까 빨래하는데 힘들어 보여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주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그냥 은주랑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 정말요? 전 아줌마한테 안마해드리면서 아줌마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아줌마가 기분이 좋아지실 거잖아요. 난 이렇게 은주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은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원장쌤이 그러더라. 네, 저 맨날 100점 맞고요. 또 제 방 청소도 엄청 잘해요. 애들은 이불도 안 개고 그러는데 전 맨날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 원장 엄마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원장 엄마가 밥 차리시면 제가 수저도 놓고 반찬도 나르고 그래요. 제가 아줌마 집에 가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아줌마 하나도 안 힘들게 제가 알아서 척척 할걸요? 그럼 아줌마도 편하시겠다. 저희 집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의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 사랑이 그립고 가족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 내가 조그마한 관심을 주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 면담으로 인해 은주와 전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남편이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에겐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전 특별하게 은주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입양은 하지 않았어도 은주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머, 은주가 참 좋아하겠어요. 하긴 꼭 입양을 해야 답인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것도 은주한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애가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봉사자님 안 오는 날엔 혹시나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거든요. 어머, 가끔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아휴,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은주를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하고 마음으로 딸로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남한테 이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렇게 길고 긴 후원이 시작되었어요. 입양만 하지 않았지 사실 전 은주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은주도 절 엄마처럼 생각했죠. 참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했던 제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춘기라 그럴 거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알던 은주가 맞나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은주에게 화를 냈어요. 야, 돈 가져오라고. 아, 완전 그지 같은 게?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네? 너, 나 누군지 몰라? 나 너 같은 애랑 차원이 달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엄마도 있고, 너같이 그냥 생 고아랑은 다르단다. 원장 엄마가 준 용돈, 넌 필요 없잖아. 얼른 가져와.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너도 용돈 받았잖아. 그 돈으로 해야지. 왜 남한테 달라고 해? 그러지 마. 나쁜 거야. 아, 나쁘댄다. 네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너같이 말 안 통하는 애들은 쓴맛을 봐야 돼. 그래야 말을 째깍째깍 알아듣지. 너랑 나랑 부모님 없는 건 똑같은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돈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쓴맛 좀 봐야겠네. 너 같은 생고아랑은 나랑 차원이 달라. 난 후원해주는 엄마도 있고 너랑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제 눈을 비빌 만큼 정말 충격이었어요. 보육원 뒷골목에서 제가 딸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보육원 친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니, 실랑이가 아니라 은주가 거의 겁을 주며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은주가 정말 제 딸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 모습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화부터 내게 되었죠.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은주, 너 네가 한번 말해봐. 아줌마가 본 게 진짜 맞는 거야? 같은 친구한테 지금 막말하고 겁주고 돈 뺏고 내가 생각하는 은주가 맞아? 아님 아줌마가 널 잘못 본 거니? 당장 친구한테 사과해. 네가 한 행동 잘못된 거야. 아줌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먼저 저 놀리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화나서 그만. 뭘 내가 너를 놀려? 아줌마, 얘 맨날 그래요. 아줌마가 자기 후원해준다고 우리 보고 그지 같다고 하고 맨날 욕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리고 원장쌤이 주신 용돈 자기도 받았으면서 맨날 애들한테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이렇게 막 머리 잡아당기고 아줌마가 혼내줘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먼저 나한테 욕했잖아. 아줌마 눈에 들어서 입양 가고 싶어 한다고 네가 먼저 막말했잖아.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욕해도 되는 거야? 정말 아줌마 실망했어. 당장 사과해. 아줌마가 다 들었어. 정말 실망이야. 아줌마, 잘못했어요.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아줌마도 저 용서해주세요. 그게 혼을 내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지라 혼을 심하게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호되게 혼을 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후원을 해주고 이 친구를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친구에게 독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특별하고 다른 친구들은 하찮게 대한다는 게 제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일이 있고 아이가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그때 죄송했어요. 그 친구가 먼저 괴롭혀도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은주야. 아줌마 정말 실망했어.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누가 더 낫고 떨어지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줌마도 그날 너무 소리쳐서 미안해. 은주가 착하고 따뜻하게 자랐으면 좋겠는 게 아줌마 마음이야. 그러니까 은주가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갔고 전 계속해서 아이를 후원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충분히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제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인지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도 보고 싶다. 네가 후원한다는 친구. 만약 입양을 한다면 나한텐 손녀딸이 될 텐데 너무 궁금한 거 있지? 나중에 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봐요. 참, 나보다도 더 꽉 막힌 거지. 요즘 세상에 낳으면 어떻고 입양이면 어때? 안 그러냐? 난 그래도 네가 이렇게 웃음을 되찾아서 너무 보기 좋다. 한참 병원 다닐 때만 해도 축 처져서 내가 보기가 힘들었거든. 지금은 그때랑 많이 달라졌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보육원 봉사도 알아봐 주시고 제가 어머님한테 갚을 게 참 많죠. 오히려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입양을 전제로 하는 저의 후원은 계속되었어요. 호적상 입양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어 남편과도 같이 셋이 만나 밥도 먹는 사이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입양이라는 건 평생 내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말 나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희생할 마음의 준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게 고민하는 이유를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보채거나 서두르지 않았고요. 입양하는 건 정말 좋은 취지지만 내가 남의 아이를 잘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도 너무 좋은데 꼭 입양을 해야 하나 싶고 지금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안 될까? 은주가 나한테 살갑게 대하는 거 나도 아는데 뭔가 은주를 보면 확 끌리지가 않더라고. 당신이 내 의견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존중하지. 어떻게 입양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 당신 의견도 중요하지. 그래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은주도 얼마나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 천천히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알려줘. 미안해. 나도 남자답게 확 결정짓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
아무래도 고민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 이해해줘. 그렇게 입양에 대해 저희 부부가 진지하게 생각하던 그때, 은주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모두 다 제가 후원해주는 돈으로 학교도 다녔고,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정말 제 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한 볼트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주는 대학교 졸업 후 저희 남편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쯤 저희는 성인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후원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도 딸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쪽같이 생각만 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 정말 은주가 저희의 딸이 되는 것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전 곧 새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낼 생각에 마음이 많이 들떠있던 나날이었고요. 어미가 허튼 짓 할 애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도록 후원을 해왔는데 입양이 뭐가 어때서 그리 망설여? 나도 괜찮다니까. 나도 우리 운지라는 애 실물 좀 보고 싶다. 내 소녀딸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하지 뭐야. 너도 얼른 마음에 결정하고 받아들여. 아, 저도 알죠. 애는 착하고 싹싹한데 뭔가 안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컸으니까 또 그 아이한테 부모가 돼주고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졸업하면 당신 회사에서도 일할 건데 우리가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은주가 잘 배워서 나중에 운영해도 좋잖아.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 어머님한테도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어. 은주도 내심 할머니가 어떤 분일지 궁금해하거든. 남편이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전 그 말의 의미를 간파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완전히 은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에게도 입양이라는 것이 코앞에 다가올 때쯤 전 회사 사람에게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설렁탕집에 주방 이모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손이 한참 모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었죠. 천천히 집 청소를 하고 어머님 가게로 향했는데 시모 설렁탕집에서 웬 여자가 시모를 넘어뜨려 소금 한 바가지를 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이걸 10,000원을 쳐받아? 저 세상 일찍 가실래? 아우 진짜 살다 이렇게 맛 더럽게 없는 설렁탕은 처음이네. 나 돈 못 내. 그리고 간 좀 똑바로 맞추란 말이야.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니 내가 소금이라도 부어야지 않겠어? 소금 좀 팍팍 아끼지 말고 쳐. 뭐 이런 것이? 당신 지금 손님이라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당신 부모가 당신을 이따위로 가르쳤어? 새파랗게 어른 것이? 어디 가게에 와서 행패야? 돈 내기 싫으면 곱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어른한테 이 소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전 신랑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여자를 보자마자 급히 뛰어들어가 여자의 얼굴을 봤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자의 뺨을 이성을 잃고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가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은주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설렁탕이 너무 맛없는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가격을 온빵 뒤집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아줌마, 지금 상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진짜 오해거든요. 뭐? 아줌마? 아니, 그럼 애미가 입양한다고 한 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야? 아이고, 아주 괴물을 후원했네. 그때부터 싹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몇 년 전 그 뒷골목에서 네가 네 친구 괴롭혔을 때 애초에 넌 이런 싹이었지? 그때는 사춘기다 뭐다 내가 합리화를 많이 했어. 당연히 내가 본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인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러는 꼴이 참 우습다. 됐어. 이제 너랑 나랑 인연은 끝이야. 어디 와서 행피야 이게? 아주 근본부터가 나쁜 것. 아니에요. 오해요, 아줌마. 진짜 이 할머니가 정말 저한테 먼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와서 끝이라뇨? 저 졸업하고 취직까지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끝이라니. 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래요? 한 번만 생각해줘요. 어디서 거짓말을? 지가 뭐라도 태는 것처럼 어미가 너 입양한데도 내가 반대할 거야 이거사.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전 그날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생활하는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본인밖에 모르고 절 등에 업고 친구들을 계속해서 업신 여겼다고 했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 선생님들은 그냥 쉬쉬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몰라요. 난 그 아줌마한테 입양돼서 회사도 물려받을 예정이야. 그 아줌마만 애가 없거든. 그럼 내가 가서 물려받는 거지. 그 집 자식이 나 말고 또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육원에 있다고 너희랑 같은 종족으로 보진 말란 말이야. 알겠니? 이제 그 집 아저씨만 구워 삶으면 내 인생은 지금이랑 정말 달라지게 된다고. 지금도 너희 같은 애들이랑은 다르지만. 애초에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고 제가 알던 은주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회사 사람에게 들은 얘기로는 은주가 남편이 없을 때 회사에 와서 본인이 이 회사를 접수할 거라며 회계팀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만만한 남자 직원에게 꼬리를 치면서 회계장부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처음엔 은주의 꼬심에 넘어가 데이트도 몇 번 했는데 은주의 말이 회사가 본인께 되면 저희와는 손절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터지자 확실히 인간은 잘못 본 죄가 한탄스럽더라고요. 전 그 즉시 모든 후원을 다 끊었습니다. 어차피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딱히 저의 손길은 필요치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용돈이며 생활비, 방 월세 이런 것들을 다 끊어냈고 남편과 어머니에게도 다시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애가 끈질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죠. 아마 회사 때문에 찾아오는 듯 싶었는데 그렇게 목표가 확실하니 소름 돋게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였겠죠. 아줌마, 아니, 엄마라고 부를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가게인 줄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도
아줌마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저 아줌마 회사에도 취직시켜 준다고 하셨잖아요. 날 이용하려고 한 거니? 애초에 너한텐 엄마가 필요하다기보다 너를 끊임없이 지원해줄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더더구나 회사에서 일도 시켜준다고 하고 머리 검은 짐승 왜 거두지 말라고 하는지 딱 알겠다. 그게 꼭 맞아. 이상하게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 입양을 했다면 또 고민했겠지. 그런 너를 받아줄 수도 있었고. 이제 그만 너랑 인연은 끝이야. 지금부터 네가 벌어서 네가 학교 다녀. 비싼 월세, 용돈 다 네가 벌어서 하라고. 나 진짜 너 같은 애 진절머리 나니까. 그리고 너 우리 회사 네가 접수한다고 했다며? 모든 게 네 손아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했니?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생각만 하는 널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남 깔보기나 하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제 끝이야 너랑은. 그리고 네가 회계팀까지 접근한 이상 난 너 용서 못해. 우리 집 뒤통수 치려고 한 거잖아. 너한테 후원한 돈 다시 찾아올 거야. 넌 독하니 아마 그 돈도 어떻게 벌어서 갚겠지. 내가 왜 이런 네 모습을 몰랐을까? 추악하고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다신 찾지 마. 아줌마가 해주기로 한 건 해줘야죠. 그리고 아줌마도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뭘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요? 내가 친자식이었어도 이럴래요? 그냥 자식이 좀 버릇 없었다고 생각하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니까 좀 봐줘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 입양했으면 그 회사 제 것 아니에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뭘 그러냐고요? 어차피 그런 운명인데. 제가 알던 은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돌변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절 이용할 생각임이 분명했고 제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하자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은주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사람이 고맙고 베풀 줄 알아야 사람이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당장 나가라. 이제 너랑은 인연 끝이니까. 내가 저런 애 손녀로 맞이할 뻔했다니. 아주 지독하기 짝이 없어. 이 표독스러운 것. 어미, 뭐하냐? 당장 내쫓아 저거.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호적에 올릴 뻔하네. 아유, 심장 떨리지. 정말 저것도 인간이라고. 어머, 이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아줌마, 가만 보고 있을 거예요? 나 은주예요. 아줌마가 애지중지 생각하는 은주라고요. 주제파악 못하네. 당장 나가. 네가 나 이용한 거 못 참아. 후원금 반환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동안 편하게 살았지? 다른 애들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너였다니. 눈 가리고 아웅 잘하는구나 참. 어미가 못하니 내가 해야겠다. 넌 좀 혼나야 돼. 오늘 같은 날 나한테 먼지나게 당해봐라. 마대자루가 어딨어? 일로 와 너. 시어머니는 그날 은주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달려들었고 은주는 그날 먼지나도록 혼났답니다. 전 그렇게 은주에게 후원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은주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되려 따지고 들었어요. 전 그런 모습도 참 무섭더군요.
회사를 차지하고 걷어준 은혜에 뒤통수 칠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손절로 끝날 일이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어떻게 저런 무서운 애가 존재하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었고 결국 은주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전액을 받고 싶었지만 저 역시 사람을 잘못 봤었기 때문에 제가 감수해낼 운명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후다닥 지나갔지만 결국 은주는 대학교를 다니며 용돈을 벌러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다녀야 했고 그 와중에 저에게 받은 후원금을 일정 금액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심지가 박힌 아이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에 대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인생이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그 애가 우리 소녀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미, 고생했어. 어쩐지 찝찝했어. 자꾸 입양을 하기 싫더라니까. 참나. 회사 직원까지 꼬셔가지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더니 독한 것. 난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 우리 셋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거.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 일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정말 제일 아픈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쉽사리 아무나 믿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경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저도 그것이 교훈이 되어 지금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네요. 쌀쌀한 요즘 감기 들기 딱 좋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장 하객 알바를 하러 갔다가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창 신혼일 때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실망을 크게 한 터라 더 이상의 결혼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전 남편에게 향했던 제 마음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길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무엇 때문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건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어보려 했었지만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모습들이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늦은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진 남편 몰래 거실로 나와 소지품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죠. 의심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날 입었던 옷과 지갑 안에 조금의 단서라도 발견이 될까봐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을 해보던 어느 날 정장 안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를 꺼낼 수 있었고 음식을 먹고 결제한 영수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저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그 영수증에 계산된 금액을 보니 혼자 음식을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둘이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영수증에 찍혀있던 시간대를 확인하고 식당에 찾아가 그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었죠. 제 사정을 설명하니 식당 사장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날에 남편이 왜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매번 늦게 들어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 만나고 있었는지 서로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와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장님께 원본의 영상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돌아온 저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내역이 남게 되니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진 상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본 새벽 1시나 아니면 저녁 11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음식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면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늦게 끝난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오늘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은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먹어. 나는 들어가 볼게.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나한테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잠깐만. 당신 혹시 내 정장 안에 영수증 하나 못 봤어? 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네? 혹시 버리거나 한 건 아니지? 갑자기 영수증을 왜 나한테 찾는 건데? 그 영수증이 뭐길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라도 적혀 있기라도 한가 봐. 남편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남편은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려 버리자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져 버렸죠.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 이날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도 사람이야. 양심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정도로 화가 난 걸 보면 이미 영수증에 적혀있는 식당에 다녀온 거겠지. 그런데 그날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당신이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나는 당신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너는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 이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식당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왜 호텔을 간 거지?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식당 내부에 있는 CCTV만 확인한 줄 아니? 당신이 식당에서 걸어 나와 반대편에 있던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었다고. 또 무슨 변명을 할 건데? 그냥 호텔에만 바래다 주고 왔다고 하려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다 체크했거든? 그런데 2시간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헤어스타일이 전혀 다르던데?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요즘 일이 너무 고돼서 뻑적지근해진 몸 좀 풀어주려고 목욕탕에 들렸던 거라며. 당신은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이지? 그날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피곤하다는 말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에 잠깐 데려다 준 것뿐이었어.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내 말이 진심이야. 너무 술이 취해서 하도 비틀거리길래 부축해주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는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것뿐이었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동안 당신이 현금 인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봐. 카드를 쓰지 않고 왜 일부러 현금으로만 사용했는지 전부 다 설명해 보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솔직해지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냐는 말에 일단 들어보겠다며 남편의 말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녹음 기능을 틀어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전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못 속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 길을 걷거나 식당에를 들어가거나 발이 닿은 곳이 어디든 여자들만 눈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다들 이뻐 보이던지 전부 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어. 이런 내 감정을 통제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들었었지. 그런데 예전에 당신이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때 어떤 여자가 나랑 부딪혔었잖아. 그때 내 몸에 커피를 쏟았던 거 당신도 기억하지? 그 여자가 나한테 세탁을 해도 옷에 얼룩이 남아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명함을 준 적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그 여자와 이걸 빌미로 데이트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고 서로 몇 번 만나게 되다 보니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나로 시작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의 뺨과 정강이를 수차례 친 뒤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양가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내 아들이 실수한 거 100번 잘못했고 앞으로 평생 너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멈춰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너도 내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지나가는 여자를 안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한테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지금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쳐다보려 하지도 않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본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니까. 내 아들이 피는 못 속이는지 자기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긴 하다만 결국 진심은 너만 바라본다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는 내가 두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지만 내 아들은 너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기고 있었다며. 그만큼 며느리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제 마음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시모는 시부가 바람을 피웠었지만 끝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하셔서는 제발 한 번만 시모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제 귀만 더러워졌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을 건드렸던 내연녀한테도 상간소송으로 고소를 했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말에 저도 할 말이 많았던 터라 찬물이라도 얼굴에 끼얹으려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CTV로 봤을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였었는데 실제로 보니 끼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자를 한두 번 꼬신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왜 그랬는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서 만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원래 그냥 연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긴장감도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상이라 지긋지긋해서 색다른 경험 좀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걸려 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가정을 이룬 남자와 바람이 나는지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다 퍼주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딱이었어요. 이래서 유부남을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성격이 안 맞았으면 2번은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쪽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를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그쪽 남편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지 뭐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라고요. 이런 감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만나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들은 불륜이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일편단심은 없어요. 이혼을 왜 밥 먹듯이 하겠어요? 한 여자와 남자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미련한 짓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눴던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만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그쪽 생각일 뿐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쪽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 그쪽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만 하는 거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쪽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어차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왔겠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쪽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네. 제 앞에 놓여있던 음료를 내연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 버렸고 화들짝 놀란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면서 난리가 나자 잠시 뒤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내연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내연녀는 자기가 승자라고 마지막까지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전 남편이 이상한 거였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또다시 남자를 만나 감정 소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상태라 저 혼자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벽이 생길 테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제 삶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전부 잊어버린 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주말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가끔 알바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았었는데요. 그날도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결혼식장 하객 알바가 눈에 들어왔고 시간 대비 보상이 괜찮은 것 같아 하객 알바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니 신랑 측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식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신랑 측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하객 알바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저기,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이 하객 알바라고 하던데 나이도 적당한 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딱 맞아 떨어져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돈을 더 올려줄 테니 제 딸 대역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제 딸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길래 일단 그쪽이 제 딸 대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저는 그냥 하객 알바로 온 거거든요. 찝찝한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유, 돈 더 얹어 준다니까요. 여기 왜 온 거죠? 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하객 알바도 물론 인원수 채워주기 식이지만 속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얼굴만 비추면 되는 거고 그쪽한테 피해갈 일 전혀 없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인사부터 합시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웃기만 해요. 신랑 측 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딸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곤란하다고 했지만 하객 알바 비용도 주지 않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신랑 측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곤란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반대편의 신부 대기실에 신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던 찰나 앉아있던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던 저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었던 내연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과 소름이 돋았던 상황이었지만 내연녀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객 알바를 그만하고 싶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신랑 측 어머니께 말씀드린 뒤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곳에서 내연녀와 결혼을 하게 될 신랑과 어머니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의사 딸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딸이라고만 설명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러다 정말 걸리겠어요. 아유, 그럴 일 없다니까. 어차피 있지도 않은 딸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해라. 우리가 80억 부자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품위가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이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희 아빠랑 나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주리 씨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시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이번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키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신랑 측 사람들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랑 측은 내연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을 했었고, 내연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80억의 재산이 있다는 말에 속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 가정을 무너뜨린 내연녀가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한다면 제 속이 후련하겠지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될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내연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연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랑 내가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80억 재산의 집안이랑 결혼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런데 그런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이 결혼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행패 부리기만 해봐. 그쪽이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법적으로 소송해 버릴 거야. 내 전 남편이랑 서로 살림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나 봐. 너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짓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떼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쪽이랑 이혼하고 완전 집착 심해져서 나한테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최근에 내 귀에 들린 소식으론 무슨 희귀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로또 신랑을 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 그런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말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거야? 과거의 일들은 전부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렀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얼굴을 보니까 찔리는 게 맞나 봐. 내가 여길 왜 들어왔는지 알아? 내가 누구로 온 것 같아? 나 여기 신랑 측 대역으로 왔어. 그냥 인원수 채워주는 알바로 들어왔는데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딸 역할을 해주라고 하더라. 직업이 의사라고 하던데 그건 알고 있었니?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믿든 말든 그건 그쪽 자유야. 나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아예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는 딸의 존재 자체가 없던데? 그리고 80억 재산도 아예 있지도 않더구만. 땡 잡은 줄 알았겠지만 꽝 잡았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해줄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내 말 믿고 여기서 뛰쳐나가던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그쪽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지.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80억 재산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겠지만 이거 어째? 나는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들과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명품을 선물해준 사람이야. 그쪽보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훨씬 잘 안다고. 내연녀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설명을 했고 내연녀에게 기회를 줬지만 끝내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자라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도 안 됐는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내연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뭐가 좋다고 일사천리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연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내연녀가 전 남편한테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건지 저는 들어봐야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배가 부른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상간녀는 결혼식 당시에 왜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결혼식 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던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끌고라도 나왔어야지. 지금 내 꼴을 봐.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는 결혼식 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 사기꾼 같다고. 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그런데 너는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그걸 지금 나한테 탓을 돌리면 어쩌자는 건데? 네가 살아온 인생이 더러웠으니까 내가 일부러 망치려 하는 걸까봐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잖아. 나한테까지 찾아온 걸 보면 상당히 크게 당한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올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지? 그 나쁜 놈이 해외에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20억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20억을 빌려주면 40억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 말에 혹했던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넘겨줬었지. 내가 임신을 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마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20억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가기 위한 사기 계획이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태라 지금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나를 뜯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때 말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까 말했잖아? 내 인생을 망친 너인데도 양심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고. 결정은 네가 하라고 했었잖아. 그때 내 역할은 거기까지였다고. 여기서 난리 블루스 치지 말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게 어때? 내연녀는 저희 집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다가 저희 부모님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때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테지만
본인의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말이 20억이지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사기꾼 집안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듣게 된 소식으론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린 상태라 범인들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였고, 평생 동안 사기꾼의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 땅을 치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에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연녀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앞으로 제 삶이 더욱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딸 넷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8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충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간이 지난 만큼 받아줘도 되지 않냐고 애원하는 시모를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들이 전부 다 떠올랐고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악몽이었기 때문에 시모를 내쳤습니다. 남편도 시모한테 질려버린 상태라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30살에 결혼을 해서 첫째가 딸이 나오면서 제 사연이 시작되네요. 시모는 첫째가 무조건 아들이 나오길 원하셨지만 딸이라는 사실에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으면서 산후조리가 웬 말이니?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쓸데없는 돈만 축 내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일해라. 시애미 때는 내 아들 낳자마자 먹고 살려고 바로 나가서 일했었어. 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제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 낳았다고 이런 식으로 변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하나만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상처 주셔서 이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엄마는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아이 낳은 만큼 잘 좀 대해주세요. 아들만 줄줄이 낳으면 얼마나 좋아? 둘째도 딸이기만 해봐라. 그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 받을 줄 알아? 시모는 딸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대우가 달라지셨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개월수가 차게 되면 원장님께서 이쁘다, 건강하다, 잘생겼네 이런 말로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걸로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향한 변화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 애초부터 진찰받을 때 성별을 알려주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하에 선택한 결과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모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손녀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에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던 건 제일 큰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손녀는 잘 크고 있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들여다본 적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남편과 엄마가 제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서 그런지 몸은 회복이 빨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임신이 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졌을 때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생각한 건 나이 터울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 또한 힘들어질 것 같아 웬만해서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모는 항상 저에게 차갑게만 대하시고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셨고 문을 여는 순간 양손 가득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가져오셨어요. 거실에서 첫째 딸을 돌봐주고 계신 엄마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넨 뒤 주방 식탁에 올려놓으신 짐들 중 하나의 보자기를 풀어 헤친 뒤 상자 하나를 제 몸쪽으로 미르셨네요. 한번 뜯어봐라. 이번에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건강식품인데 이게 아들을 낳는 데는 특효라더구나. 하루에 한 번 거르지 말고 먹도록 해라.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요즘에는 구하지 못하는 식품이니 약이다 생각하고 먹거라. 이게 뭐예요? 계란인데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한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비위가 약해서 이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아는데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이상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뚜껑 닫을게요.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처음 접하는 음식이니까 꺼려지는 건 당연한 건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내가 일단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서 한번 먹어보거라.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었어. 아들 낳는 비법에 이것저것 칼을 쳐지니? 잘 보거라. 일단 껍질을 까고 털을 발라낸 뒤에 입에 넣고 먹으면 되는 거다. 임산부한테는 최고 음식이야.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걸 제 딸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냄새도 상한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 그걸 먹고 아들이 나오기는커녕 유산이 될까봐 걱정이네요. 사부인 지금 오물거리는 입 주변에 전부 털로 덮여 있잖아요. 사도는 곱게 잘하셨나 보네. 어렸을 적에 이런 거 접해본 적 없으세요? 이거 먹고 아들 낳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 제 앞으로 좀 데리고 와보세요. 다른 거 싸운 것들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전부 다 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삭혀서 먹는 거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냄새랑 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끊지 못해요. 예, 내가 껍질 벗겨서 손질해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둘째도 딸 낳을 거야. 네가 지금 이런 거 칼을 쳐지니? 우리 집 대를 끊게 만들려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이거 안 먹어서 딸 낳으면 그땐 뒷감당 할 수 있겠어? 군소리 하지 말고 먹거라. 그 순간 엄마는 시모가 가져오신 공 계란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빼앗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고 그걸 본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엄마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커지자 아기가 놀랐는지 자다가 깨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사위한테 전화하라고 지금의 상황을 빨리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가 했던 행동을 알려준 뒤 지금 두 분이서 거친 말이 오고 가며 싸우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네요. 다행히 집과 회사의 거리는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아 남편이 집에 도착을 했고 시모와 엄마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고 계셨네요. 저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쓰레기통에 버려요?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럼 어디에 버려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조선시대에서 살고 오셨나? 제 딸이 딸 낳았다고 한 번도 얼굴 내민 적 없더니 임신했다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저딴 쓰레기 음식을 내 딸에게 먹이겠다고? 사돈 같은 시애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놔두면 되는 거 가지고 딸이라고 찬밥 신세에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부인한테 제 딸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며느리 집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엄연히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요. 내가 왜 나가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임신했다고 제가 괜히 알려드렸네요. 저는 그저 좀 더 아껴주고 노력해주는 모습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기에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 앞으로 어떤 소식도 알려드리고 싶지 않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는 그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겨우 집으로 돌려보낸 뒤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자기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신 것들은 저희 집에 두고 가셨어요. 아들을 원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란 껍질에서 나온 병아리를 먹는 시모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저런 걸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너무 믿으셔서 그게 저희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도 안 해보시고 밖으로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시모는 워낙 아들의 집착이 심했었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 같아 불안했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온갖 상처를 다 주셔놓곤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모의 부푼 기대가 저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 대해주셨네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더 두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둘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또다시 시모의 막말이 시작되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구만. 결국 둘째도 딸이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먹고 죽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더구만. 결국 네 품 안에 안겨있는 건 딸이잖아? 결과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다음 임신할 때는 무조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해라. 해가 지날수록 여자는 임신이 되기 힘들다는 거 몰라? 어머님,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알아서 때 되면 아들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세상 떠나고 아들 보여줄 거니? 너 셋째도 딸 낳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딸만 줄줄이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 보통 딸만 낳는 여자들 보면 결국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부분 포기하던데 너도 내가 보기엔 딱 그 꼴 같아 보이는데 내 집안에서 살고 싶다면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너 명이 길어질 거다. 알겠니? 듣자 하니까 정말 입이 거치시네요.
제 딸을 어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 있으세요? 밖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인연을 끊고 싶은 건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말이죠. 이런 말씀 하실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큰 소리 치면서 시모에게 한 소리 하자 얼굴을 붉히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전화 한 통 없으셨고 한참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네요. 원래 저와 남편의 계획은 넷째까지 보는 거였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임신하는 게 두려워질 만큼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에도 시모는 시댁에도 아예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딸만 줄줄이 낳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시댁에 오냐며 아들 낳을 때까지 아예 출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명절날 피해보낸 건 시부였어요. 손녀딸들이 보고 싶은데도 시모의 성격이 식구들을 워낙 힘들게 했기 때문에 소란을 막고자 시부가 저희 집에 따로 오셔서 손녀를 안아보셨네요. 그만큼 시모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었고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명절날 시댁에서 시모 눈치 보면서 온갖 욕먹으며 음식을 만들지 않았던 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셋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임신 소식에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이 걱정한 만큼 나 또한 걱정이 정말 많거든. 엄마가 또다시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잠 한숨 못 잤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연락만 안 하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시잖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엄마는 임신했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가야 움직이시잖아. 그런데 임신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서 연락하시지 않을까? 갑자기 찾아오시면 그땐 어떡하려고. 지금 명절 끝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시잖아.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임신한 걸 아시게 돼도 뭐라 하시겠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시모를 보면서 느낀 건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건 임신을 했을 때와 출산을 했을 때의 차이가 극과 극이었고 딸을 출산함과 동시에 저에게 상처를 주신 뒤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비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전화 한 통 없으셨고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 심장은 두려움을 느꼈는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떨리고 있는 몸은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 보였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로 임신한 배를 감추려고 애쓰는 사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몸을 돌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예상한 대로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시모를 향해 시간 없다고 빨리 오라며 소리치는 일행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렸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던 시모의 눈은 점점 아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바구니로 배를 가리고 있던 손을 옆으로 치우셨고 임신한 몸을 확인한 순간 시모의 동공이 확장되며 커지면서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시모의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느껴지고 있던 건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분노가 가득해 보이셨고 이미 6개월이 지난 만큼 성별도 정해졌기 때문에 손 쓸 게 없다 생각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셋째가 딸이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지인분들이 계신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시모의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마트 직원분께서 저를 부축해주면서 임신한 몸인 걸 확인하시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배달차로 집에까지 바래다 주셨네요. 다행히 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일단 진정부터 시켰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재운 뒤에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저를 살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네요. 그리곤 마트에서 시모와 마주쳤고 임신 사실까지 아시게 됐다며 설명해 드리자 엄마의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산날도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셋째의 출산이 임박해졌고 시모의 방해 없이 셋째도 딸을 출산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셋째만큼은 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모를 제외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셋째를 임신했을 때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딸이 나온 거라며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몸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저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신 시모에게 저항을 하려 했지만 잠을 자다가 당하게 된 터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들어오셨고 그제서야 시모와 저는 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너덜너덜해진 저에게 시모는 막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딸을 낳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셋째도 딸을 낳아? 네가 나한테 임신했다고 귀띔만 해줬어도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해라. 제가 왜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딸만 낳고 싶었겠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제가 왜 현서 아빠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께서 제 인생에 빠지셔야 된다고요.
시모와 저는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뒤늦게 접한 남편이 산후조리실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집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는 무리가 있어서 남편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니 얼굴이 사색이 돼선 산후조리실에 들어왔고 남편은 이제 막 출산한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야 다시 자리에 누울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제 옆에서 안정을 시켜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제 성격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막말을 하실 때 저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스트레스만 주시지 않았어도 벌써 아들 손자 얼굴을 볼 수 있었을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현서 아빠랑 이혼하라고 강요하세요? 저희 둘이 사랑해서 만났고 더 이상 현서 아빠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저희랑 인연 끊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얼굴만 보면 꿈에서도 나올까봐 너무 끔찍해요.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에게 막말을 퍼붓자 화가 치미셨는지 손이 머리 위로 올라오려 하시길래 강하게 내치면서 분노한 눈빛을 시모에게 보냈고 처음 보는 분노한 모습에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꼬리를 내린 채 나중에 두고 보자며 한 소리 하시곤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고 남편도 이런 사실들 때문에 시모에게 정말 질렸는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계획도 접고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뜻하지 않았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게 몇 년간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남편은 정관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하필 수술 받기 몇 주 전에 임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희는 순리대로 또다시 넷째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넷째는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는 입덧도 하지 않았었는데 넷째의 경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게 임신한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돌아가시라고 얘기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 앞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신 거였지만 저는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야만 했는데 귀는 어찌나 밝으시던지 입덧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두 눈으로 임신했다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결국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시모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온갖 건강식품들을 싸가지고 저희 집 앞문에 두고 가셨습니다.
출산하기 전까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 말에 수긍하셨어요. 임신했을 때의 몸과 출산했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렇게 끊임없이 아들에게 좋다는 식품들을 저희 집으로 날라주셨고, 저는 시모가 건네준 식품들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되고 출산 준비를 위해 분만실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가족들이 전부 앞을 막아섰지만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들어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들어오신 뒤 문을 닫으시자마자 눈빛이 달라지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결국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이번에도 만약에 딸이 나온다면 제 딸들과 저를 이 산부인과에 폐기 처분시킬 거라며 2번 다시 세상 구경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압박을 가하셨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들 거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시모가 건네준 걸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저에 대한 분노를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진통이 시작이 되었고 제왕절개로 그토록 바라던 넷째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분만실 전광판에 딸의 모습에 불이 켜졌고 모두가 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시모는 그동안 참고 계셨던 분노를 표출하시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네요. 시모는 산부인과에서 난리를 치면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편과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출산 이후 시모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남편도 제가 있는 산후조리실에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폐기 처분시킬 거라는 시모의 말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취를 감춘 시모에 대해 모두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경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결국 저는 큰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시모는 기습을 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을 포착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에 몸을 숨겼고 시부가 시모를 말릴 틈도 없이 시모의 손은 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저도 똑같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몸을 뒤엉켰고 시부가 온 힘을 다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이 난리가 난 뒤에야 남편이 들어오면서 시모를 내칠 수 있었네요.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셨어요. 쓸모없는 저와 제 딸들은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당연한 거라며 시모의 삶을 망친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셨네요. 남편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봐 이사를 결정했고 더 이상 시모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8년이나 흘러버렸고 그 사이 시부와 시모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 두 분께선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더욱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8년 전과 현재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당신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들이 용서해달라는 한마디에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대장암에 걸리셨다고 뒤늦게 잘못을 후회한다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당신과 저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딸을 낳으면 저와 딸들을 폐기 처분시키겠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서야, 그것 좀 가지고 나와봐봐. 엄마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거 알지? 할머니께 보여드려라.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야. 첫째 딸은 제 방에서 밀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안에 탯줄을 보관해 두었던 거고, 제 딸이 밀봉투를 열자 그걸 본 시모는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8년 전에 시모가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저는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 딸을 낳게 되면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한마디에 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뱃속에 있는 딸아이 한 명의 성별만 우선적으로 전광판에 표시해달라고 원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아들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저희 가족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렸네요. 넷째를 임신했을 때 몸이 이상하고 많이 무거워서 진단을 받아보니 일환성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아들, 딸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폐기 처분한다는 시모의 한마디에 제 아들의 얼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선택한 행동들의 결과였죠. 밀봉투 안에 들어있던 탯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상황을 전부 설명드렸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제 아들의 얼굴을 시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장암이라고 도움을 받으려 용서를 빌러온 시모를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 용서를 받아주면 안 되냐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고,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8년이 지나면 모두 다 잊혀지는 건가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시모와의 관계가 정말 복잡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